음. 오늘은 예고한 대로 노라 크루크의 나는 독일인입니다라고 하는 책의 첫 번째 시간이지요. 음, 이 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책은 어, 로라 크루크라고 하는 이 미국에 사는 독일의 어, 2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독일에서 살고 계셨고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해서 어린 시절엔 독일에서 교육을 받았고 어린 시절에 이렇게 와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독일인이지. 2차 세계대전을 엄마 아빠는 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겪지는 못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선생님이 나이로 봤더니 70년대, 70년대생 정도 되는 것으로 봐서 선생님 나이 또래쯤 되지 않나 싶은 뒤쪽에 본 것 같은데 77년생이니까 선생님보다 한 2살쯤 많으신 분이네. 전쟁과 역사 그리고 죄의식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 이 책으로 전 미국 도서 비평가 협회 수상했대. 이 책이 그런 유명한 책이야. 이 작품도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인 조종사의 삶을 다룬 그래픽 전기 카미카제가 있는데 이 신풍이라고 하지. 카미카제 신풍. 귀신바람이지. 이 카미카제 특공대라고 해서 자살 공격하는 비행기들이지. 끔찍한데. 요 책도 있다고 하는 선생님이 그 국내 출판됐는지 찾아봤는데 출판된 게 없더라고. 음. 아무튼 뭐 지금 디자인 스쿨 부교수로 재직 중이고 브루클린 미국에 살고 있네요. 나는 독일입니다는 나치 정권 시절에 얽힌 비극적 가족사를 찾아가는 한 독일인의 여정인 동시에 역사의 계승자로서 현 전 인류가 안고 가야 할 책임감에 대해 경종, 알람벨을 울리는 작품이래. 가족 스크랩북인 동시에 역사 다큐멘터리로 정직한 텍스트와 따뜻한 필체가 역사 자료들과 공명하면서 읽는 이의 북부에 펀치를 가한대. 빵! 이렇게. 기록보관소를 방문하고 가족들 인터뷰하고 대륙과 세대를 오가는 로라 크루크의 여정은 개인사를 넘어 세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뭐 이런 작가인데요. 이 작가의 어, 작품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 죄의식을 다룬다는 점, 우리 죄의식과 관련해서는 뭐 어, 원죄라고 하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원죄의식 같은 거 있잖아.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자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아담이라는 최초의 인간을 만들고 그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라는 여자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에 살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건 네 맘대로 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고 아담이 함께 먹었어. 그래서 이런 불순종한 금기를 깨트린 죄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한테 있기 때문에 전 인류는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라는 걸 갖는다. 그래서 이 원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으로부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예수님이 이 원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전 인류를 구원했다. 뭐 이런 게 이제 기독교의 기본적인 세계관이지. 이 죄의식과 관련해서 이 원죄의식이라는 거 있잖아. 이게 사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선생님이 가끔 수업에서 그런 질문 하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이 어떤 핍박이라든지 수탈이라든지 식민지에 대한 일제 강점의 어떤 고통들,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고, 일본한테 사과하라고 하는데, 일본이 자꾸 책임과 사과를 회피하면서 있어서 막 욕을 하는 거잖아. 저 역사의식도 없는 것들 이러면서. 그런데 일본의 한 젊은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야, 우리 조상들 때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그분들 대부분 다 돌아가셨고 일제강점기 때 살아있는 사람도 없다.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그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 자꾸 현재 우리한테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왜 우리한테 사과를 요구하냐? 왜 책임을 요구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음. 그러니까 현대 일본인이 현재 일본인이 일제 강점기 혹은 뭐 그 전에 일본의 역사 속에서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서 왜 자신이 사과하고 자신이 반성해야 돼? 왜 책임져야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럼에도 지금 이 독일인들이 이런 나치즘 히틀러에 그 동조돼서 세계 2차 세계대전에 끔찍한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 대학살 등등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과 뭐 이런 것들을 빼앗아간, 여기 보면 600만 명 이래잖아.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 정도를 뭐 가스에 죽인 거지. 전체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독일인들이 죄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야. 마치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최초의 인류가 저지른 어떤 죄악을 우리한테 태생적으로 묻는 것과 같은 방식의 죄의식은 아닌가? 왜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나는 왜 사과하고 책임져야 하는가? 일본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자꾸만 옛날 얘기 꺼내고 또 꺼내고 자꾸 사과를 요구하고 짜증나게 막 이런다는 거잖아. 그래서 일본도 그구나 이런 애들이 혐한 시위를 하고 하는 거잖아. 왜 사과해야 되는가? 왜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어떤 역사적 범죄에 대해서 내가 사과해야 되고 책임져야 하는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고, 그것에 대한 뭐 논리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좀 심사숙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이 책을 선정했고, 참고로 대부분 이제 그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가르쳤을 텐데, 음, 신짜오 최은영이라고 하는 아주 재능 있는 작가의 신짜오를
아마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니까 대부분 다 읽었을 텐데, 이 신짜오 신짜오에 보면, 어, 이제 응웬 아줌마라고 하는 분은 이 베트남 출신인데,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지. 가족들이 한국군이 들이닥쳐서 3살짜리 갓난아기를 포함해서 가족들을 다 몰살했잖아. 할아버지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런데 한국인인 나의 가족과 응애 아줌마의 가족은 친구, 우정을 나누잖아. 그러다가 내가 뭐라고 했어?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응애 아줌마의 아들이고 내 친구인 투이가 그렇지 않아.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와서 우리 가족 몰살했어. 한국인들은 그런 전쟁 범죄를 저지른 군인을 보냈어. 이렇게. 그랬더니 나의 아빠가 뭐래? 그것은 전쟁이었고 전쟁 때 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우리 형도 그 전쟁에서 전사했다. 나의 엄마는 당신 왜 그래 그러면서 사과하잖아.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한국인을 대표해서 사과한다고. 그랬더니 아빠가 뭐래?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사과하냐는 거지. 이렇게 싸우면서 이 두 가족이 갈등이 깊어져서 우정이 깨지는 이런 내용이잖아. 사실은 어, 이 세계 2차 세계 대전에서 이 히틀러와 나치 독일의 주도하에 어, 인종 청소, 제노사이드를 해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인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독일인들이 저질렀다. 당시에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현재를 사는 독일인 2세, 3세, 그들의 2세, 3세, 그들의 손자들, 손녀들이 이런 죄의식을 갖고 사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 반대로 일본인들은 왜 이런 죄의식을 갖지 않는 걸까? 과연 우리는 베트남 전쟁 등등에서 우리 한국군이 저질렀던 이런 그 비인간적인 반인륜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하는가? 내가? 우리는 독일식으로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일본식으로 생각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작품이어서 나는 독일인입니다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적어도 홀로코스트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 민간인들 포로들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접근을 해야겠죠. 자, 이 책의 추천글을 쓴 중앙대학교 동문과 교수 김누리 교수의 추천의 글로 이 작품을 소개하고 어쨌든 지금 보면 이 책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학생들이 거의 없으니까 어, 일주일이면 이 책을 읽는데 시간이 넘쳐. 선생님 볼 때는 2시간이면 다 읽는 책이거든. 집중해서 읽으면.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 측면보다는 이 책이 어떤 책이고 왜 우리가 이런 책들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뭐 그런 시간으로 이 첫째 시간을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 김누리 교수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아마 이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는 책을 올해 초에 우리가 같이 읽었을 거고, 작년부터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우리에게는 불행할,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런 책들을 전에 이제 이 경쟁 교육, 현재 우리의 과도한 입시 경쟁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 너무 자연스럽지만 이거 되게 야만적인 것이다. 이 경쟁 교육이 김누리 교수에 의하면 파시스트를 만든다. 전체주의를 만드는 게 이 경쟁 교육이다. 약육강식의 비인간적인 그 야만의 교육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김누리 교수가 그 독일 전문가니까 독일 교육, 그러니까 독일 68 혁명 이후에 독일 교육이 이 나치와의 절연, 이런 파시스트 교육과의 절연을 얼마나 강력하게 해서 현재 독일의 경쟁이 없는데도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상태와 현재 우리의 교육을 비교하고 특히 이제 지난 뭐 그 의사 정원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 의사들이 파업하면서 벌였던 그런 모습들, 특권 의식들 혹은 우리가 전교 1등이기 때문에 전교 1등짜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어떤 신성 계급을 갖춰야 된다는 이런 의식들, 그냥 공부만 잘하면 어, 나은 인간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능력주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야만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책이고 어, 전에 우리 음, 헤르만 헤세 어, 광야의 일인가? 황야의 일이 황야의 일이 황야의 늑대 뭐라고 번역됐는지 헷갈리는데 아무튼 거기에 이제 이 미음사판의 이 작품도 우리가 같이 했는데 이 번역을 김누리 교수가 했죠. 음, 이분이 이 책을 그 소개하고 추천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 있죠.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 책에 어, 그 굉장히 중요한 파트의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거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는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는 자신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내가 누구누구의 자식이고 누구누구의 조카고 이 관계성 속에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 타자와의 관계성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있는 것이지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나 혼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나의 근원이 어딘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 근원이 이렇게 보기 힘든 속상한 그 근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성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나는 독일인입니다는 내게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놀라운 작품이다. 나는 이 작품을 통해 전후 2세대 독일인의 내면 풍경, 마음 풍경을 엿볼 수 있었다. 전쟁 세대는 건터그라스, 넙치라든지 우리한테는 양철북 같은
작품이 유명하죠. 크리스토퍼 볼프, 윤존 등을 통해 그리고 전후 1세대는 페터 슈나이더, 페터 한트케 페터 한트케의 작품은 좀 읽어본 것 같은데 통해서 나치즘의 과거가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청산되었는지 살펴봐 왔지만 전후 2세대까지 나치즘의 과거가 심리적 상처,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작품을 통해 처음 깨닫게 되었다. 이 그림 소설은 바로 이 세대의 내면을 놀라운 감정이입의 필체로 섬세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있다. 전후 2세대의 내면 세계가 흥미로웠던 것은 바로 이 세대가 68혁명, 68년도에 68혁명은 어, 유럽 전체적으로 프랑스의 뭐 사르트르라든지 뭐 68년도에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에 반대하고 뭐 이런 반전 그리고 반권위주의 이 모토가 굉장히 인상 깊은데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라는 이 68혁명의 모토가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그 유럽에서 만들었고 그것이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 이후 이루어진 교육개혁에 의해 탄생한 첫 세대이기 때문이다. 68혁명 이후에 우리 같은 경쟁교육이 사라지고 대학을 평준화하고 가까운 대학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입시 위주의 교육을 완전히 다 못하게 금지한다든지 이 작품은 아우슈비츠 교육이라 불리는 과거 청산 교육을 받은 최초 세대에게 나치 과거가 어떻게 이해되고 수용되었는지 보여준다.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 보면 선생님도 되게 그 인상적인 그 사진이 있는데 독일의 청소년들이 나치의 그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를 견학하면서 그 사람들이 갖는 얼굴 표정들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한 죄책감. 우리 독일인이 유대인을 이런 식으로 비인간적으로 죽였구나.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양, 6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죽일 수 있었지? 끔찍하게.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 세대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라고 하면서 끔찍한 거지.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을까? 우리 할아버지도 나치였을까?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아버지도 나치 그 유겐트에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거. 이들 신독일인들의 내면 풍경을 나치 교육으로 훈육된 전쟁 세대의 내면 세계, 아직 과거 청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전후 1세대의 정신 세계와 비교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진실에 대한 집요한 추구가 이 책을 관통하는 정신이다. 이런 점에서 선생님도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직시하려는 이런 마음,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친가, 외가 모두가 그 시절에 이제 나치에 가담한 사람들이고 심지어 어, 아버지의 그 형이었던 삼촌은 나치 SS라고 하는 그, 그 나치 친위대에 소속된 군인이었고 그 이탈리아 전쟁에서 전사한 그리고 외할아버지 쪽은 외할아버지 빌리가 내 기억에는 되게 착하고 좋은 할아버지였다고 느꼈는데 알고 봤더니 나치였고 나치에 부역했고 사진을 보면 숨겨놓은 사진들의 나치 제복을 자랑스럽게 입고 있는 사진들. 과연 그러면 이 분들이 얼마나 이 나치에 부역했고 얼마나 이 나치의 만행, 홀로코스터에 가담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탐구에 들어가는 거 사실 쉽지 않잖아.
그냥 막연한 뭐 역사에 대해서 과거 이랬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 혈통적으로 가까운 내 피속 나와 피를 같이 하고 있는 유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과거 시대에 그 시대도 100년도 지나지 않은 시대에 그런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저질렀는지 이걸 내가 찾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야. 진실에 대한 집요한 추구지. 그리고 이 진실은 작고 사소한 것에 있다. 미시적인 것이 거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주 작은 소품들, 작은 사진들에 마치 그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실체, 역사적 실체가 무엇인지를 마치 이렇게 추리 소설로 추리해가면서 들어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재미있었습니다. 역사를 지배자들의 정의 권력에 내맡기지 않겠다는 것. 뭐야? 데피니션 하는 권력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권력은 역사를 정의하는 힘이 있지. 우리 아이고, 조지 오웰의 1984라고 하는 SF에 보면 역사를,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현재 권력자가 역사를 조작하고 역사를 정의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방식으로 역사의 권력자들이 역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미래 세대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런 역사 교육,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이런 것에 의해서 형성되니까 현재 권력자가 역사서를 자기 맘대로 펼쳐날 권력을 갖고 있고 그렇게 바뀌어진 과거는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데 지금 이 노라 크로크는 그런 방식으로 타인이 정의하는 역사에 내가 그대로 수용하지 않겠다. 권력자의 역사에 내가 그대로 내맡기지 않겠다. 그래서 사적인 진실을 통해 공적 해석의 폭력에 맞서겠다는 강한 의지가 아름다운 이 책에는 있다. 김대리 교수의 이런 그 해석에 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전후 2세대 독일인에게 독일이라는 것, 나는 독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이 작품은 새로운 세대 독일인의 정체성 문제를 깊이 탐색하고 있다. 정신적 고향, 이걸 하이마트라고 하는. 선생님 독일어로 이 고향을 하이마트, 정신적 고향을 하이마트라고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 맨날 CF에서 하이마트로 가요가 나왔는데, 아, 그 전자제품 파는 하이마트가 원래 여기서 어원이구나. 음. 그 하이마트를 상실하고 과거의 시간을 부정해야 하는 독일의 젊은 세대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그렇지. 이 독일의 젊은 세대한테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2차 세계대전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세대의 역사를 송두리째 나치의 역사로, 죄책감의 역사로 내면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독일 월드컵 때, 어, 독일 국기를 들고 우리나라 월드컵 팀을 응원하는 방식이 나치를 연상시킬까봐 조심스러워하는 마음. 온통 독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뭐 대한민국 하면서 빨간 그 이렇게 티 입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는데 이 독일을 응원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나치를 연상시킬 것 같은 그런 표현들과 이렇게 중첩되고 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마음껏 응원할 수도 없는 이 젊은 세대의 마음들. 오늘을 사는 독일인의 가장 예민한
정체성 문제를 이 작품은 추적한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독일인의 정체성이 약한 이유는 자신의 기원에 대한 인식이 얕기 때문이다. 70년대 이후 과거 청산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사로서의 과거는 여전히 금기 영역으로 남아있었고 그 결과 전후 2세대마저도 대단히 불안한 시대적 자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깊은 정체성 위기를 겪었다. 정체성은 잡으려 하면 할수록 달아나는 그림자와 같다. 과거의 여정을 통해 정체성의 근원에 접근할수록 노라 크루프의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점점 희미해진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나라, 국기도 국가도 없고 국민이라고는 단 한 사람뿐인 나라에서 온 스파이 같다. 크루크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이르게 된다. 독일인으로서 부정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작품은 아프게 묻고 있다. 미학적인, 미학적 측면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의 측면에서 보아도 이 책은 대단히 빼어난 작품이다. 이 작품의 고갱이는 그 핵심이라는 뜻이야. 핵심은 과거 내 고향이 견뎌야 했던 상실을 돌아보는 일이다. 이런 상실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더듬는 데 있어 이 작품은 미학적으로 매우 세련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사진의 신비로운 아우라와 짧은 문장의 함축적 암시가 절묘하게 결합된 여백의 미학이 상실을 입체적으로 재현한다. 상실이라고 하는 관념적인 것을 이 시각적인 그래픽 노블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재현하는데 선생님도 이 책이 정말 이 책은 뭐 선생님이 웬만한 책은 좀 이렇게 다 빌려보고 이북으로 보고 하는데 이 책은 한 권 직접 산 이유가 있어. 이 산 이유는 이 책이 갖고 있는 이런 물성들 있잖아. 종이라든지 지금 이런 그 글씨 펜글씨의 책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진 실제 어떤 스크랩한 그 공문서들 아니면은 이 그림을 일러스트로 그린 어떤 만화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입체적인 방식으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로라 크루크의 여정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어 뒤에서도 잠깐 선생님이 소개하겠지만 이 단지 그냥 그 어떤 것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잘 읽어보다 보면 마치 어떤 상징 혹은 비유처럼 아,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안에 이 소재를 갖고 온 이유가 있구나,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구나가 볼 때마다 선생님도 지금 이거를 두 번째 읽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보이더라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아까 그 예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 그림이 있으니까 읽기가 쉽지 당연히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픽 서사라는 장르는 아주 독특한 미학적 효과를 준다. 서사, 이야기의 행간, 줄 사이에 어떤 그 글자가 있는 것에 내면에 있는 그 의미를 해석하는 걸 행간의 의미라고 하잖아. 그림과 글씨 사이에 더 넓은 의미의 지평이 열린다. 그럼으로써 문학이 문자가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표현한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잘 만든 그래픽 노블은 오히려 원작의 그 원래 텍스트만으로 있었을 때 줄 수 없는 느낌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해. 독자의 머릿속에는 예기치 못해서 상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특히 재현 불가능한 참혹한 역사의 재현이라는 작품의 주제와 그래픽 서사라는 장르는 절묘하게 조응한다. 아드로노, 아도르노는 이 전후에 나치 독일 전후에 어, 프랑크푸르트 학파 통상 우리가 비판학파라고 부르는 프랑크푸르트 대학 중심의 그 전쟁을 일으킨 나치의 이런 만행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어떻게 우리 독일이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를 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성 중심의 다른 감정이라든지 그 뭐 이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근대성,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잘못되면 이런 폭력성들을 만들 수 있구나. 우리가 이성을 중심으로 한 어떤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그 끔찍한 그 홀로코스트 같은 것들이 원인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대단히 뛰어난 철학자입니다. 유명한 명제인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건 야만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지. 서정시는 뭐야?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겠다는 게 이 서정시잖아. 우리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이런 그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묵도한 상황에서 인간의 아름다운 언어로 서정시를 표현하는 것은 야만인 것이 아닌가. 이거 그 자체가 야만 아니냐. 뭐 이런 말. 언어가 절망한 곳에 그림이 말한다. 멋진 문장이죠. 언어가 절망한 곳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서 오히려 그림이 말하고 있다. 나는 독일입니다는 우리 자신과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독일의 경우 68혁명 이후 과거 청산이 상당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지난 한 세기 동안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는 기이한 역사를 가졌기 때문이다. 식민시대의 과거와 우리 식민지 시대의 일제강점기 때 친일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잖아. 특히 남한에서. 독일은 이 책에서부터 보이지만 나치에 부역하고 나치에 동조한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단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어떤 그 사회적인 공감을 만들었는데 우리 일제강점기 때 친일하던 사람들이 다 거대한 그 친일 재산을 그대로 갖고서 지금의 주요 그 이 경제 주체들의 어, 그 시드머니가 됐다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어, 그 이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내려온 그런 엘리트 계층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부역한 사람들 친일파들 이런 사람들이 어, 지금 우리 엘리트 계층의 어떤 족보를 이룬다는 점 이런 것이 이 김두리 교수가 얘기하는 이런 기이한 역사죠. 냉전 시대의 과거라는 이중의 역사 청산이 우리는 그리고 뭐 최근에도 뭐 계엄이 있었지만 어, 이런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해서 불법적으로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웅 시대는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도 왔고 전두환을 영웅으로 생각하던 그 윤석열이 내란을 똑같이 이렇게 획책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우리의 역사잖아 사실 청산되지 못한 역사가 자꾸 되돌아오는 거지 이렇게 우리에게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어쩌면 독일인보다 한국인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책이다. 세계 어느 나라 독자보다 한국인 독자에게 깊은 감동을 주려 확신한다. 테오도 아드로노 아까 얘기했죠. 따르면 과거 청산이란 과거의 종결점을 찍고 가능하면 그것 자체를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게 아니고 지나간 것을 진지하게 정리하고 밝은 의식으로 과거의 미몽을 깨부수는 것. 그지? 그냥 덮어버리고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건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잊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밝게 보면서 지금 내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선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과거 청산이지 그냥 그거 지워서 지워버리자 이런 게 무슨 과거 청산이냐. 이런 의미에서 보면 나는 독일입니다는 다른 어떤 작품보다 과거 청산에 충실한 작품이다. 진지한 정리를 통해 밝은 의식으로 과거의 미목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드러는 아우슈비츠의 반복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본다. 그는 주체로서의 전환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아우슈비츠가 왜 생겼냐라고 하면 자신의 주체성을 버리고 히틀러나 독일 나치 혹은 아리아 민족주의 등등의 거대 담론에 자신을 맡긴 게 문제지. 우리 예루살렘의 아이만 같은 책에서 보면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홀로코스터의 주범이 되면서 자기가 무죄라는 거잖아. 전쟁 범죄자가. 왜? 나는 시킨 대로 한 군인일 뿐이다. 이번에 그 작년에 있었던 윤석열의 계엄이나 이런 것들에 수많은 군인들이 장군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 거지. 경찰들이. 나는 위에서 시켜서 했다. 이게 뭐야? 주체가 아닌 거지. 나는 시켜서 한 부품이라는 거잖아. 자기 스스로를. 나는 시키면 한다. 나는 생각이 없다 이거잖아. 그래서 한나 아렌트 같은 철학자는 아이만은 유죄다. 왜 유죄냐면 생각하지 않았다. 그 생각한다는 건 뭐야? 주체로서 비판적 생각, 내 행위가 어떤 영향력이 있고 이 행위는 옳은지 그른지를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학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학교 아니면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잘 수행하는 어떤 인간들을 만드는 교육이 그래서 오지선다 중에 정답이 있고 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정답을 찾는 것을 기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연마를 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이 그래서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1등을 해야만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짓밟고 올라간 사람은 지 멋대로 해도 된다는 이런 인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체성을 박탈하는 교육이고 이것이 야만 교육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김누리 교수의 생각이잖아. 그런 점에서 김누리 교수는 이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거야. 아도르노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아이만 같은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나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세상을 판단하고, 남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공부를 해야지. 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내 생각에 대해서 다시 비판해보고, 내적으로 토론해보고, 근거들을 쌓아보고,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저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삶의 종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주체로서의 판단력을 기르는 비판적 판단력을 기르는 교육이지. 책 읽어야 돼. 다양한 영화도 보고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경험하고 오지선다 안에 갇혀 있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비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만든 메커니즘을 인식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이 책의 선생님도 되게 인상적인 부분은 노라 크루프가 어린 시절에 이런 교육을 받은 것들 나치 히틀러의 연설문을 주고서 이 연설문에 대해서 한 문장 한 문장 모든 것을 다 비판적으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당시 독일인들을 그렇게 나치즘에 종속하는 좀비들로 만들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교육을 계속하는 거잖아. 히틀러의 어떤 연설인데 이 연설이 그런 선동력을 갖게 선동할 수 있게 한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은 어떤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 비판하는 것을 한 문장 한 문장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것이 아도르노가 얘기하는 교육이지.
주체로서의 교육.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아, 그렇다. 선동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일반적 의식을 일깨움으로써 또다시 그렇게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죄는 살해당한 자에게 있지 않다. 그렇지? 우리가, 우리의 역사도 식민사관의 영향으로 식민지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왜 식민지가 됐는가, 일제강점기가 됐는가 할 때 우리가 붕당이고 우리가 최국 정책에서 그렇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못 나가지고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침략당했는데 식민지가 됐는데 저항할 수 없었다. 아유, 우리 잘못이야. 죄는 살해단자한테 있지 않지. 죄가 있는 것은 오직 아무런 소신 없이 증오와 공격적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낸 사람들이다. 그렇지? 그런 무소신은 극복되어야 해.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저 사람들한테 딱지를 붙이고 저 사람들은 무조건 나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오늘 내포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뭐 장기를 어떻게 적출하고 그래가지고 뭐 시진핑은 150살 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동네가 창피하던데. 선생님이 이거를 이 걸려있는 동네에 산다는 자체가 너무 창피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증오와 공격, 지금은 뭐 캄보디아로 좀 넘어왔나? 캄보디아도 뭐 중국이니까 다 중국인가?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 뭐 옛날에 이런 말들, 이런 마인드. 이건 어떤 거냐면 정확하게 나치 히틀러가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썼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증오와 공격의 대상을 타겟을 만들고 걔네들을 같이 공격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괴롭히면서 우리가 우월하다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거. 걔네들을 수용소에다 가둬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밥도 안 먹이고 해놓으면 더럽고 비인간적인 짓들을 하겠지. 어쩔 수 없이 살려고.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저 새끼들은 원래 저렇다. 이렇게. 원래 더럽다. 원래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거지. 과거에 미국에서 흑인한테 타자화하는 그런 방식이지. 그러면서 자기네들 백인끼리 결집하지. 그리고 그렇게 딱지 붙이자고 선동한 사람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권력을 잡는 거지. 이게 반복되는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전두환도 마찬가지고 다 저 빨갱이들 때려 잡아야 된다 이거잖아. 그건 어떤 거냐면 사실은 유대인이 독일 국민이었다는 사실. A라는 유대인이 한 사람이 있다면 이 A라는 유대인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았는지 아니면 초등교육밖에 못 받았는지 이 사람이 현재 뭐 정치적 사상이 좌인지 우인지 이 사람이 축구를 좋아하는지 농구를 좋아하는지 이 등등등등 무한히 이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들을 모두 배제하고 단 하나의 유대인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런 야만이 어디 있어? 마찬가지지. 중국인들은 더러운 애들이야. 중국인들은 야만적이야. 중국인들은 추방해야 돼. 중국인들은 없어져야 돼. 똑같은 말이잖아. 그 중국인이 누구야?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가족과 어떤 경험 속에서 어떠한 문화적 다양한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찍어서 중국인이기만 하면 죽인다잖아. 배척한다잖아. 이런 야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선동하는 것들, 증오와 공격적 분노에 함께 소신 없이
그냥 동조한 거지. 이 결과가 뭐야? 아우슈비츠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외부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내부로 돌려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은 비판적인 자기 성찰을 위한 교육으로서만 의미를 갖는다. 나는 독일인다는 아도론의 이러한 교육담론에 의해 1970년대 이루어진 교육개혁의 열매라고 볼 수 있다. 노라 크루프가 가족사를 통해 과거와 만나는 태도는 바로 아드로노적 의미의 과거 청산의 모범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노라 크루프가 자신과 가족의 역사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과정은 그 자체가 독일 과거 청산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방증하고 있다. 자, 어, 이 책에서 그 단지 그냥 나치가 잘못됐다, 히틀러가 나쁜 놈이다, 뭐 괴벨스가 나쁜 놈이다 이런 식의 책이라면 이 책은 의미가 없을 거야. 지금 김누리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가족 안에 있었던 나치즘. 그런데 그것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못했다 이런 식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치즘에 대해서 갖는 이런 마음들. 하지만 반면에 이 나의 하이마트, 나의 이 그리운 정체성에 다가가면서 그들과 동조하고 싶은 마음. 그들이 나치에 부역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면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나치에 부역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바람. 덜 부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이 동조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어, 아주 잘 드러난 책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아픈 그 과거를 들추면서도 어, 들추는 용기와 또 한편으로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잖아. 우리 할아버지, 우리 돌아가신 삼촌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네. 이런 거. 이런 마음들이 이 행간행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문학 작품으로서도 되게 뛰어난 에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그림들 선생님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읽는 하나의 어떤 그 팁을 좀 이렇게 설명하자면 지금 독일의 좋은 것들이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이 독일에서 발명된 상품들이 나오는데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좀 읽어보면 이게 한자 플라트라는 반창고 같은 건가 봐. 근데 뭐야 이거는 엄마 다음으로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존재였고 피부가 두껍건 주름지고 건조고 촉촉하건 딱 달라붙으면 상처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절대 떨어지지 않아. 세상에서 최고 고집센 반창고여서 상처를 보려고 떼어내면 아프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반창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좀 읽을 필요가 있어, 진지하게. 마치 시의 시어들을 탐색하는 것처럼. 과거에, 지금 이 작업이 어떤 거예요? 과거에 우리 가족이 저지른 나치즘이자, 나치의 만행이잖아. 그러니까 잘 달라붙어진 반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떼보려면 아프다고 이런 마음이 사실은 드러나 있는 거죠. 단지 이 물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에는 이 본드를 우후라고 하나 봐. 또 뭐야? 우는 최고로 강력한 접착제이지만 갈라진 틈은 없애지 못한다. 뭐 이것도 이제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마찬가지로 모든 걸 다 붙인다라고 하는 이 완벽한 접착제도 어떤 틈, 인간의 감정의 틈이라든지 이걸 모든 물질 붙일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로서 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서 읽기 바랍니다. 글자가 많은 책은 아닙니다. 자, 다음 시간 마찬가지 이 책에 대해서 어, 이 다른 책들은 너희가 너희한테 진짜 읽으라고 네가 바빠가지고 못 읽겠구나 뭐 이럴 수도
있다고 약간은 이해하는데 진짜 이 책은 글자가 얼마 안 되는 책이란 말이에요. 아까 누차 얘기한 2시간이면 충분히 읽는 책이니까 적어도 다음 시간에는 다 이 책을 읽은 상태에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좀 이런 이야기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 다음에 전 이 다음 주 11월 12일부터는 자유론이라는 존 스튜어트 밀의 이 책인데 마찬가지로 가벼운 책이고 글이 많은 책은 아니야. 그런데 진지하게 자유는 무엇인가? 자유롭다는 건 뭔가? 그리고 내 자유의 한계는 어디인가? 타인의 자유에 대해서 나는 어떤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야. 그래서 우리 자유 좋아하잖아. 그런데 그 자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어떤 기준들을 세우고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했고, 이 책 역시 어려운 책은 아니니까 미리미리 구해서 나는 독일입니다. 뭐 지금 대부분 거의 읽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미리 자유론 좀 읽기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자, 늦은 시간 고생했고요.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고생했습니다. 감기 조심해라, 얘들아. 아유, 안녕히 죽겠다.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야, 안녕히 계세요. 그래, 당연, 안녕.